자, 그래서 조건은 이제 대충 요래됩니다. 법률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에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한다라고 하면 요거를 조건부 법률행위다라고 요래 부르고요. 기한은 장래에 생길 게 확실한 사실에 의존합니다. 자, 근데 요 조건도 자, 제가 구체적인 예를 몇 개 볼게요. 여기 첫째. 자, 구체적인 예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죠. 시험에 합격한다면 내가 요 집을 당신한테 매매하겠다. 혹은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제 생활비 지급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중단하겠다. 혹은 1월 1일부터 임대를 하자. 혹은 12월 31일까지 임대를 하자. 자, 요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결국은 요거 보십시오. 요게 이제 법률 효과입니다. 매매 효과, 그리고 생활비 지급. 자, 돈 받고 생활비 줍니까? 공짜로 줍니까? 여러분들 생활비를 주시거나 받을 때 자, 이제 생활비 받으면서 돈 따로 줍니까? 아니면 그냥 줍니까? 그냥 주는 거죠. 그러니 돈 받고, 자, 돈 내봐 해가지고 돈 받고 다시 자, 이거 생활비 해서 뭐 안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이것도 생활비 지급이라는 게 결국은 그냥 주는 겁니다. 증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효과를 이제 없애겠다. 혹은 매매 효과, 임대차의 효과, 임대차의 효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앞에 부과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부관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면 이제 요겁니다. 시험에 합격한다면 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요거는 자, 시험 합격이라는 거는 장래에 생기기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건부 법률행위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자, 1월 1일부터 혹은 12월 31일까지 자, 이런 것들은 장래에 생길 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확실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한부 법률행위다라는 이런 표현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한부 임대차다. 혹은 조건부 매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요것도 다시 보십시오. 자, 법률 효과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고요. 법률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법률 효과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이런 조건을 요래 부릅니다. 정지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법률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면 요거를 해제 조건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이 나오는데 요거는 꼭 알아야 됩니다. 요게 이제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모르면서 뭐 문제가 풀린다라는 거 그거는 기초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법률 효과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더라. 해제 조건은 법률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더라. 그래서 자, 요렇게 요거는 일단 요래 외우십시오. 발생이 정지 조건이고 자, 소멸이 해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발정, 해소 해가지고 요렇게 4개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건 혼자 조용히 외우십시오. 큰 소리 나게 시험장 가가지고 발정, 해소 이러고 있으면 예, 변태 소리 듣습니다. 쫓겨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자, 일단은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요거 한번 보시죠. 자, 시험에 합격하면 집을 매매하자라는 거 요거를 자, 첫 번째 그림은 법률 효과가 뭡니까? 매매 아닙니까? 매매를 하자. 근데 자,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 어떤 사실입니까? 시험 합격.
이라는 요런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성립이 된다,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매매 효과를 생기게 하자라는 겁니까? 없애자라는 겁니까? 자, 시험 합격하면 매매 효과가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생기죠. 예, 요게 바로 정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시험 합격하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자, 요거는 시험 합격이라는 불확실한 사실이 충족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법률 효과, 생활비 지급이라는 효과가, 자, 요게 이제 시험 합격하면 생활비 지급의 효과가 생깁니까? 이제는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제 조건이다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발정에서는 일단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시험장 가가지고 이걸 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거는 요런 그림을 꼭 해 놓으십시오. 자, 정지 조건의 경우에는 요 정지 조건, 요거는 자, 조건이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합격이라는 이런 조건이 이미 자 충족이 됐다라는 겁니다. 요래 되면 이제 매매 효과가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네, 생기죠. 그럼 조건 성취 전에는 효과가 아직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지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해제 조건을 한번 보십시오. 시험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법률 효과가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그러니까 없어진다. 없어지려 그러면 조건 성취 전에는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해제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정지 조건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그림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건 성취에 의해서 효과가 생기면 정지 조건, 없어지면 해제 조건에서 이렇게 자, 양자를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시험 합격이라는 자, 1번 그림입니다. 자, 시험 합격이라는 이런 조건이 성취가 된다라고 하면 매매하자라는 매매 효과가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생기죠? 그러니까 요게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조건 중에도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요 그림입니다. 시험에 합격한다면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 그러면 시험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자, 생활비 지급이라는 효과가 이제는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까지는 생활비를 계속 지급해 주겠는데 시험 합격하면 이제는 당신이 직접 벌어 쓰세요. 그러니까 자, 요런 것들은 이제 생활비 지급이라는 효과가 시험 합격에 의해서 이제는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제 조건이다라고 요를 부르자라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자, 구별을 하실 수가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제는 기한인데 기한은 실제로는 조건 외에는 기한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기한도 그냥 조건에 준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그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뭐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자, 법률 효과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이런 기한을 시기다라고 요를 부르고요. 법률 효과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이런 기한을 종기다라고 요를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은 시기나 정지 조건이나 그림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종기나 해제 조건이나 그림은 똑같습니다. 그럼 보십시오. 세 번째, 자, 1월 1일부터 임대차를 하자. 자, 이것도 자 1월 1일이라는 기한이 도래가 되면 자, 임대차의 효과가 요거는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생기죠. 그러니까 1월 1일 전에는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없지만 1월 1일이 되면 임대차의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한 중에도 시기부 법률행위다라고 요를 부릅니다. 그리고 요번에는 12월 31일까지 임대를 하자라고 하면 12월 31일이라고 하는 자, 요런 기한이 도래가 된다라고 하면 임대차의 효과가 생깁니까? 없어집니까? 없어지죠. 그러니까 있는 효과 자체, 있는 임대차의 효과 자체가
자, 12월 31일이라는 기한이 도래가 되면 이제는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자라는 겁니까? 기한 중에도 종기부 법률행위다라고 요래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가 시기나 정지 조건이나 혹은 자, 해제 조건이나 종기나 구조가 똑같습니다. 다만 기한이 도래 후 장래 생길 게 확실하냐 불확실하냐 그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한번 봐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일단 자,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구별이 돼야 됩니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을 구별을 하시고 시기 종기는 뭐 정지 조건, 해제 조건에 자, 따라서 그래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험은 주로 나오는 게 조건이 나오지 기한은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기한에 관한 지문이 나온다라고 그냥 아이 대충 이거 맞겠지 해가지고 답 아니다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자, 이거보다 더 자주 나오는 게 그 밑에 27번에 가장조건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조건. 자, 요거는 엄청나게 중요하고 매년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51조 조문을 보실 텐데 가장조건이라는 거는 무늬만 조건이고 실제로는 조건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그러니까 조건이다라는 표현을 쓸 뿐입니다. 그러면 자, 거기 가장조건이 3개가 나오는데 자, 151조 해가지고 이제 가장 조건이 3개가 나오는데 1항 이게 바로 불법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항 앞에다가는 불법 조건이라고 이렇게 하나 쓰시고요. 2항 요거를 기성 조건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자, 2항 앞에다가는 기성 조건이라고 이렇게 하나 써 놓으십시오. 그리고 3항 요거를 불능 조건이다라고 부르는데 자, 3항 앞에다가는 불능 조건이라고 이렇게 써 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써놓고 한번 조문을 한번 보시죠. 자, 1항부터 한번 보시죠. 자, 1항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자, 우리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 기억나십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반사회적인 행위다.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위를 달리 뭐라고도 표현하냐라고 하면 불법이라고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불법 원인 급여라고 할 때 그 불법이나 103조에서 말하는 반사회적인 조건이나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103조에서 말하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나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151조의 1항에 나오는 불법 조건이라는 것도 조건이 뭡니까? 반사회적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니까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 즉 조건이 반사회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불법 조건이다라고 부르고 자, 그리고 그 법률 행위는 즉 자,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무효로 한다 앞에다가 이렇게 꺽쇠 표시 하나 하시고 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 행위는 자, 무효로 한다라고 요래되어 있는데 자, 여기다 꺽쇠 표시 하시고 자, 전부라고 요래 쓰십시오. 자,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겁니까?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겁니까?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러면 불법 조건에 해당되는 예가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면 이 대리보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신한테 3천만 원 주겠다. 돈 3천만 원 준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공짜로 주겠다. 증여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앞에 얘가 단서를 다는 겁니다. 주긴 주는데 어떻게 하면 주겠다라는 겁니까? 나의 남자애를 한 명 낳아준다면 대리보 계약을 체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자, 일부일처제. 우리는 일부일처제니까요. 그러니까 남자 한 명 낳아준다면 이라는 이런 조건은 결국은 뭐다라는 겁니까? 불법에 해당. 불법적인 조건 자체가 불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불법 조건이다라고 부르고 불법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겁니까? 법률행위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겁니까? 자체가 무효가 된다.
자, 그러면 정액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니까 3천만 원 받은 거는 돌려줘야 됩니까? 안 돌려줘도 되는 겁니까? 왜 안 돌려줘도 됩니까? 예,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이 되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반사회적이라도 이것도 반사회적인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항 요거를 불법 조건이다라고 요를 부르고, 불법 조건의 경우에는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법률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된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자, 기성조건, 불능조건. 자, 요거는 정지조건, 해제조건하고 결합이 항상 됩니다. 결합이 되는데, 자, 요거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미 만들어진 옷을 뭐라고 부릅니까? 기성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건이 이미 성취가 됐다. 요거를 기성조건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면 2항 한번 보십시오. 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관로 한번 해보십시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요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기성조건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가 되었다. 요거를 기성조건이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고래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즉 기성조건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건 읽어보니까 기성조건의 경우에는, 자, 기성조건은, 자, 기성조건이, 자,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를 하고, 그 조건이, 즉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라고 요래 나오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사망 한번 보죠. 불능 조건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망. 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자, 관로입니다.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자, 그거를 뭐라고 부르자라는 겁니까? 불능 조건이다라고 요래 부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불능 조건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정지 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요 불능 조건의 경우에는, 불능 조건이, 자,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자, 그 조건이, 즉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로 한다라고 요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요거는 시험 문제가 쉽게 나오면 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유효냐 무효냐, 해제 조건이면 유효냐 무효냐 요래 되는데, 요거는 방법 없습니다. 일단 요래 하나 암기하십시오. 기, 해, 무, 불, 정, 무 해서 요렇게 암기하십시오. 기해무 불정무. 자, 소리 내서 한 2번만 따라 읽어보시죠. 기해무 불정무. 자, 다시 한 번만요. 기해무 불정무 해서 요렇게 좀 암기를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기해무 요것만 외워 놓으시면 이제 기성조건이 해제가 아니라 정지가 되면 뭡니까? 무효 아니라 조건 없이 유효다. 자, 고려 보시면 되고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 아니라 불능 조건이 해제가 되면 요것도 뭡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한다. 즉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그냥 조건 없이 유효다. 자, 요래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해무 불정무를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요런 예를 하나 보죠. 자, 이 사람이 시험에 이미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이미 합격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차를 한 대 사주겠다. 라고 해서 요렇게 자 이제 법률 행위를 한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합격하면 차 한 대 사주겠다라고 요것도 시험에 합격하면 장래에 생길 게 확실합니까? 불확실합니까? 시험에 합격하면 이라는 거 장래에 생길 게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부입니다. 조건적으로 시험 합격이라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이제 차를 사준다라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생기죠? 그러니까 조건 성취 전에는 효과가 안 생기다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차를 사준다는 효과가 생긴다. 요거는 정지 조건입니까? 해제 조건입니까? 예, 정지 조건이죠. 그리고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이미 시험에 합격한 사람한테 요렇게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어떻게 해줄게. 자, 그럼 요거는 조건 자체가 이미 성취가 됐습니까? 성취가 불가능한 겁니까? 예, 성취가 되었죠? 요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예, 기성조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다. 자, 기해무니까 뭡니까?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 아니라 정지조건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시험 합격한 사람한테 네 시험 합격하면 차 한 대 사줄게 라는 거. 요거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 그럼 조건 지우면 되죠. 뭐. 그러면 뭡니까? 그냥 차 한 대 사줄게. 그러니까 조건 없이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반대는 무효가 되고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요번에는 요거 한번 보죠. 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내가 차 한 대 사줄게. 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자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까? 성취가 불가능합니까? 자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자 조건 자체가 이미 해 서쪽에서 뜨는 거 이미 해 서쪽에서 떴습니까? 나 술 먹었겠지 뭐. 그러니까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이라는 거 이거는 이미 성취가 된 게 아니라 뭡니까? 조건 성취가 불가능한 겁니다. 불능 조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차를 한 대 사준다라고 하면 요거는 만약 해가 서쪽에서 뜬다라는 이런 조건이 성취가 되면 차를 사준다라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뭡니까? 정지조건, 해제조건으로 분류하면 요거는 정지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성조건, 불능조건으로 분류하면 뭡니까? 불능조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불정무, 기해무, 불정무. 그러니까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즉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차를 한 대 사준다라는 거 이거는 니한테 차 사준다라는 말입니까? 차 사줄 일 영 없다라는 겁니까? 차 사줄 영 없다. 그래서 그 계약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무효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런 식으로 사례가 나오면 시간 억수로 깨먹습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조건기한이 시험에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이거 그리고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수업을 잘 안 합니다. 수업을 잘 안 하니까 여러분들도 나도 했다 치고 해가지고 계속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목을 잡을 수 있는데 근데 다행히 시험에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묻는 게 아니라 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조문 자체가. 그러니까 요거만 제대로 외워 놓으시면 그러니까 지문 5개 중에 한 최소한 2-3개는 항상 걸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실수해가지고 틀려도 안 됩니다. 실수할 게 있지. 실수도 실수 나름이죠. 실수할 게 있지. 이거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애 죽여놓고 실수다. 난 개인 줄 알았어. 실수다. 미안해. 끝날 일 아니지 않습니까? 실수할 게 있지.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기해무, 불정무 이런 것들은 전문 암기가 되면 점수 그저 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실수해가지고 틀리고 몰라서 틀리고 어려워서 틀리고 자 그럼 뭐 시험지에는 비가 내리고 마음에도 비가 내리고 자 이런 것들은 실수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민법 총칙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 조건 기한은 일단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을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조건을
불능조건, 기성조건, 불법조건 이렇게 셋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자 151조 조문은 횡하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만 해놓고 딴 내용들은 여러분들 나중에 교재 보시더라도 구태 보지 마십시오. 보지 말고 그냥 나중에 문제 풀 때 아 대충 이런 거 정도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보셔도 안 늦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러면 자 민법 총칙은 마치셨고요. 이제 물권법입니다. 자 물권법에 자 일물일권주의 예외 그리고 물권의 종류에서 요래 나오는데 자 또 물권법도 앞부분은 그렇게 크게 안 어렵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법 자 우리는 시험 범위는 이제 재산법만 이렇게 보는데 자 요만큼이 물권법이고 예를 들자면 요만큼이 만약 채권법이다 그래 되면 요게 이제 민법 총칙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이제 권리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데 자 권리도 자 제일 처음에 권리 그 다음 권리의 주체 그 다음 권리의 객체 그 다음 나오는 게 권리 변동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을 권리 변동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런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법률 행위가 있든지 법률 규정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계속 법률 행위 즉 계약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쭉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보셔야 될 내용이 요겁니다. 요거 봤으니까 그러면 권리 중에 물권이라는 권리 이거는 어떤 권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이라는 권리는 자 이렇게 사람이 물건 자체를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권은 자 지배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물권은 채권보다 훨씬 더 즉 청구권인 채권보다 지배권인 물권이 훨씬 더 강력하다 그랬습니다. 강력하니까 요 물권은 반드시 자 법으로 정하는 경우만 인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요거를 물권 법정주의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권 법정주의라는 거 요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자, 그러면 2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2번 한번 보십시오. 물권의 종류에서 물권 법정주의에서 요래 나오죠. 자, 그러면 밑에 참고해 가지고 185조 조문 한번 보십시오. 바로 밑에 조문. 자, 제목이 물권의 종류에서 요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조문 한번 보십시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즉 물권은 워낙 강력한 권리니까 이거는 개인들이 함부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법률에 즉 법률에 규정이 있든지 혹은 관습법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함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래서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185조를 물권 법정주의라고 요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법률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은 어떤 게 있는가? 그리고 관습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물권은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법률 중에도 우리가 보는 거는 민법만 봅니다. 뭐 상법이면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물권의 종류는 8개입니다. 그걸 지금부터 보실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조문에 보니까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는 말 나옵니까? 예. 그래서 그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관습법은 규정은 없지만 이게 관습상 관행적으로 계속 이게 행해짐으로 인해서 뭡니까? 아, 이건 거의 법이다 라고 사람들이 고래 이식을 하는 겁니다.
그게 관습법입니다. 근데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은 거창하게 많을 것 같은데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관습법 옆에다 요래 좀 써놓으십시오. 그럼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건은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요래 3개입니다. 관습법상에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분묘기지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동산양도담보권이라는 담보권이라는 게 3개밖에 없습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니 분묘기지권이니 혹은 동산양도담보권이니 요래 3개인데 자, 요겁니다. 분묘기지권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개사법에서나 나오지 자, 민법에서는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그리고 동산양도담보권은 지문으로 나온 적은 그러니까 앞에 문장에 한 줄 그러니까 요 단어가 한번 나온 적은 있지만 요거 자체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범위는 전부 다 뭡니까?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뭐 2차 과목에 전부 다 부동산 공법, 부동산 세법, 부동산 공시법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중개사법 그리고 1차 과목도 부동산학 개론 아닙니까? 실제 민법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민법입니다. 정식 명칭은. 근데 자 그냥 뭐 편의상 민법 및 인사특별법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시험 범위가 전부 부동산이니까 동산양도담보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한 번만 보면 되지 시험에는 절대로 출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요겁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요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상세히 설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부분에서. 그럼 요렇게만 써놓고 자 이제 짜들은 시험에도 안 나오는 이거 대신에 우리 민법에 나오는 내용 요거나 잘 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민법 8종의 물건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그럼 결국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물건을 이렇게 지배하는 권리가 바로 물건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건도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법상 인정되는 물건도 자, 지금부터 8개를 나열을 할 겁니다. 그럼 점유권이라는 물건이 나오는데 이 점유권, 이건 어떤 권리냐라고 하면 점유권, 이것도 물건이니까 자,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점유권은 재밌는 게 예를 들자면 도둑놈 있지 않습니까?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면 도둑놈한테는 점유권 인정이 되느냐? 자,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물건을 자 사실상 지배하는 이런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유권이 나오면 도둑놈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놈한테도 점유권은 인정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도둑놈이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그럼 그 물건은 자 그때부터 도둑놈께 되는 겁니까? 원래 주인 따로 있습니까? 자 도둑놈이 물건 훔쳐갔다. 그래서 도둑놈이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야 이제 이거 내 거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훔친 물건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나쁜 도둑놈입니다. 내 게 아니라 뭡니까? 주인 따로 있는데 그냥 내가 훔쳤다. 그게 양심 있는 도둑놈이고 훔쳐가는 순간 지금부터 이거 내 거다. 내가 소유자다. 그러면 그건 진짜 나쁜 도둑놈입니다. 그런 것들은 진짜 무기징역 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점유권은 물건을 이처럼 사실상 지배만 하고 있으면 그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지 여부 안 따지고 뭡니까? 다 인정이 되는 권리입니다. 사실상 지배하는 권리다. 근데 도둑놈은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이처럼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즉 물건에는 어떤 게 있는가? 그런 물건을 요래 표현합니다. 앞에 뭐로 써져 있습니까? 본권이다라고 요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쉽게는 이렇게 나온 적도 있습니다. 다음 중 본권에 해당되지 않는 권리는 해가지고 뭐 소유권도 나오고 저당권도 나오고 쭉 나왔습니다. 뭐 찾아내라는 겁니까? 점유권 찾아내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본권은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다 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러면 요 본권은 한번 보십시오. 본권에 해당되는 제일 대표 선수가 바로 소유권입니다. 그럼 소유자는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냐하면 자, 소유자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면 소유자는 물건을 어떻게 정당하게 지배하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아파트를 한 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파트에 살 수 있습니까? 세 줄 수 있습니까? 팔아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소유권은 물건을 어떻게 정당하게 지배를 하느냐라가 물건이 가지는 모든 기능을 가장 완벽하게 지배를 합니다. 즉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도 할 수가 있고 수익도 할 수가 있고 처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은 물건을 어떻게 정당하게 지배하느냐라고 하면 물건이 가지는 사용기능, 수익기능, 처분기능 요거를 가장 완벽하게 다 지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권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건 중에도 제일 완전하다라고 해서 이 소유권을 완전 물건이다라고 요를 부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십시오. 개념상 완전 물건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분명히 불완전한 물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불완전한 물건들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제한을 받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그거를 제한 물건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보십시오. 자, 이 소유권처럼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하지 못하고 자, 제한 물건들은 이 중에 일부만을 지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은 보니까 사용, 수익은 할 수가 있는데 처분이 안 되는 권리가 있더라. 팔아먹지를 못하는 권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보니까 쓰지는 못합니다. 사용, 수익은 안 되는데 나중에 자기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팔 수 있는 권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또 이렇게 제한 물건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해서 요거를 용익 물건이라고 요래 분류하고요. 그리고 사용 수익은 뭐하지만 나중에 자기가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처분, 팔 수 있는 물건을 팔 수 있는 요런 권리를 담보 물건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또 용익 물건에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하면 요 용익 물건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종류가 있고요. 담보물건도 세 종류가 있습니다. 저질기름입니다. 자, 저질류. 그래서 유치권이니 질권이니 저당권이니 해서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물건의 종류는 요겁니다.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즉 저질, 기름 해가지고 요렇게 8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조문부터 한번 확인할게요. 밑에 192조 한번 보십시오. 자,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해서 요래 나옵니다. 자, 보시니까 1항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점유권은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안 따집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도둑놈한테도 점유권은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하나. 그리고 211조 조문 한번 보십시오. 소유권의 내용에서 요래 나옵니다. 자,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즉 물건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소유권은 바로 이런 권리입니다. 물건을 정당하게 자, 지배를 할 수가 있는데 물건이 가지는 모든 기능, 사용 기능, 수익 기능, 처분 기능 요거를 다 지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됐고요. 자, 279조에서 자, 제목이 뭐로 나옵니까? 지상권의 내용에서 나오죠. 자, 그거 한번 보십시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 지상권은 자, 요 지상권 요거는 어떤 권리냐라고 하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입니다. 땅 주인입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이 자기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근데 갑의 허락도 없이 을이라는 애가 함부로 건물을 한 채 지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건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갑의 토지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이 방해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겠죠. 그러니까 이제 갑은 야, 나의 사용, 수익, 처분이 방해받는다. 그러니까 뭐 해달라라는 겁니까? 철거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을이라는 애가 남의 토지 위에서 자신의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려 그러면 그리고 이게 철거되지 않으려 그러면 땅을 쓸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어야 될 겁니까? 자, 그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지상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서 자신의 건물, 공작물, 수목 소유를 위해서 토지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요래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지상권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근데 지상권은 실제로는 잘 안 쓰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권 설정 계약, 자, 이 지금 을이라는 애가 지상권을 취득하려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을이 지상권을 취득하려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갑하고 계약하든지 땅 좀 씁시다. 혹은 법의 규정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상권은 자, 어떤 권리냐라고 하면 이 건물 하나 지어 놓으면 지상권은 존속 기간이 최소한 30년입니다. 그러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는 그래 지상권 설정해 줄게 해가지고 계약 한번 하면 이거 몇 년 동안 나가라 소리 못 하는 겁니까? 30년. 그리고 30년 지났는데 아직 건물이 붕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야가 갱신 청구를 하는 겁니다. 사장님 한 판만 연장합시다. 연장해주면 또 몇 년입니까? 또 30년. 그러니까 토탈 60년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고 뭐 하겠다. 내가 처음에는 지상권이 뭔지도 모르고 계약 체결했는데 알고 났더니만 아이고 말라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하겠다. 그럼 얘는 뭡니까? 좋습니다. 사장님 나갈게. 대신 건물 사주세요. 해가지고 이 또 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상권이라는 게 설정이 되면 땅 주인은 정말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쓰는 사람은 대단히 강력한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땅 주인 입장에서는 야하고 그런 강력한 권리인 지상권 설정 계약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근데 어떤 경우가 생길 수가 있냐라고 보십시오. 법정이라는 말이 법률 규정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도 안 했는데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지상권이 인정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쫄딱 망합니까? 땅 주인 쫄딱 망합니다.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심심찮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법정 지상권도 자 지상권입니까? 지상권 아닙니까? 지상권이죠. 다만 이거는 계약을 통해서 생긴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인정됐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지상권은 지상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정 지상권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 뒤에서 보시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대충 지상권은 이런 권리다. 자, 남의 땅에서 자신의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소유를 위해서 자,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지상권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자, 지역권인데 지역권은 자, 그 밑에 291조 조문 한번 보십시오. 지역권의 내용에서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 바로 지역권인데 지역권도 잘 쓰이는 권리가 아닙니다. 근데 최근에 한 3년 계속 시험에 나왔는데요. 이거 내년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한 3년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아마 안 빼겠습니까? 근데 자, 재밌는 건 제가 3년 전부터 제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지역권 안 했습니다. 이거 뭐 작년에 나왔는데 원래 나오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에이 한 2년 나왔는데 뭐 원래 나오겠습니까? 해서
작년도 올해도 또 안 했는데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 근데 다행히 또 합격들 하셔가지고 다행히 뭐 별 말이 없대요. 근데 내년에도 어차피 또 안 할 겁니다. 3년 나왔는데 또 나오겠습니까 해가지고. 근데 나오면 이제 대충 정 걷어야죠. 자, 근데 그게 지역권. 근데 지역권은 그만큼 잘 안 쓰이는데 지역권은 나중에 요령만 익히시면 나오는 게 빤합니다. 지역권의 경우에는 조문이 한 서너 개 정도. 그러니까 뭐 293조, 292조, 295조, 296조 해가지고 이렇게 한 조문만 한 서너 개 정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그 정도 내용입니다. 근데 이 지역권은 그림만 잘 봐놓으십시오. 자, 여기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갑토지고 요게 을토지입니다. 근데 이제 을토지는 이게 뭐 옆에가 뭐 전부 산이고 둘러싸여 갖고 을토지는 자, 갑토지 이거 거쳐 나가지 않으면 도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 내 땅의 편익을 위해서 자, 내가 통행을 위해서 당신 땅 좀 쓰고 왔다 갔다 합시다. 이런 권리가 바로 뭐라는 겁니까? 지역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권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쓸 수 있는 권리, 이용하는 권리, 이게 지역권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역권은 필연적으로 땅이 2개 이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쓴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편익을 받는 토지, 편익을 주는 토지 이렇게 2필지 이상의 토지가 반드시 존재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토지, 요 토지입니다. 요 토지는 이제 지역권이 필요한 토지입니까? 지역권을 자기 토지에다가 지역권을 허락을 해주는 토지입니까? 지역권이 요거는 지역권이 필요한 토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지역권이 필요한 토지다라고 해서 요거를 요래 부릅니다. 요역지라고 요렇게 부릅니다. 뒤에 있는 토지, 편익을 받는 토지, 그러니까 지역권에 의해서 편익을 받는 지역권이 필요한 토지가 바로 요역지가 되고요. 앞에 있는 요 토지, 요거는 지 땅에다가 지역권을 허락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지역권을 승낙해주는 토지다라고 해서 요거를 승역지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서 승역지를 이용하는 권리, 그게 바로 지역권이다라는 거, 그거 하나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자, 앞으로 제가 지역권은 항상 그림을 요거하고 똑같이 그릴 겁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오. 지역권이 갑토지 전부에 지역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토지 일부에 되어 있습니까? 일부에만 되어 있습니다. 요 그림 눈여겨 한번 봐 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요 그림을 가지고 공시법 가서도 등기법 할 때 지역권이 제법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시법에서도 이 그림이 자, 유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지역권이다라는 거 그거 됐고요. 자, 그리고 요번에는 전세권인데 전세권은 자,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전세금 주고 들어가 살고 나올 때 전세금 받아 나오고 예, 그 권리가 바로 전세권 맞습니다. 예,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303조 한번 보십시오. 자, 전세권의 내용에서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서 그 부동산의 용도에 쫓아서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들보다도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전세권은 전세금 주고 들어가서 사용수익하다가 즉 쓰다가 나올 때 전세금을 다른 사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있다라고 요래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전세권은 고려 한번 보십시오. 자, 그거 됐고요. 그러면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전세권이 성립되려고 그러면 전세금 줘도 좋고 안 줘도 좋습니까? 반드시 전세금 줘야 됩니까? 전세금 없는 전세권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세금 없이 우리 전세 살자. 자, 그 조문 한번 보십시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에 있어서 전세금은 이건 임의적인 요소가 아니라 뭡니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전세금 없는 전세권 이런 것들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법은 나중에 보실 때
조문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십시오. 읽다 보면 이게 그래 문제 풀다가도 이게 왜 자꾸 이래 되지 하다가도 조문 보면 이게 이래 돼 갖고 이래 되는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조문을 봐야지만 결국은 민법 지식이 완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혼자서 조문을 못 읽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이 조문을 자꾸 읽고 그리고 지금 요 설명을 드린 이유 자체가 결국은 나중에 혼자 조문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조문 읽을 능력만 되면 합격입니다. 그거는 반드시 합격하십니다. 근데 실제로는 조문 읽을 능력이 안 됩니다. 합격하신 분도 읽어봐도 고말 같고 근데 하여튼 자꾸 읽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자, 그래서 전세권은 우리 아는 그 전세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담보물건이 3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유치권, 질권, 저당권에서 나오는데 자, 그럼 유치권 요거부터 한번 보실게요. 유치권. 자,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자, 예를 생각하십시오. 자, 세탁소 주인, 카센터 주인이 가지는 권리가 유치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탁소 내지 카센터 주인이 가지는 권리, 그게 유치권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320조에서 유치권의 내용에서 요래 나오죠. 자, 1항 보시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유치. 자, 그래서 유치할 권리에서 유치. 자, 그거를 동그라미를 하시고 자, 밑에다가 요래 씁니다. 유치. 요거는 자, 유치라는 말이나 인도 거절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유치라는 게 요렇게 한자로는 요렇게 표현합니다. 머무를 유자에 둘치자를 요래 써가지고 유치권에서 자기한테 머물러 둘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그거를 유치권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한테 머물러 두니까 뭡니까? 달라고 할 때 못 줘. 그래서 인도 거절권 요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한번 보십시오. 자, 유치권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자, 갑이 을 카센터에 자신의 차량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가 이런 차입니다. 이렇게 앞에 이래 되어 있는 거. 비자동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맡겨갖고 수리비가 50만 원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50만 원 이게 받을 돈 아닙니까? 그리고 얘는 이제 줘야 될 돈입니다. 근데 을이란 애가 이거를 50만 원을 안 받고 만약 차를 이렇게 수리 다 마쳤습니다 해서 얘한테 건네줘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 50만 원 나중에 갚겠습니까? 안 갚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갚을 겁니까? 안 갚을 겁니까? 갚을 겁니까? 그럼 법이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결국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분쟁 해결의 수단이 되는 건데 얘는 믿고 주고 야는 아낌없이 갚고 이자 쳐주고 가끔씩 와가지고 아이고 그때 고마워서 해서 내 밥 사고 이렇게 되면 싸우겠습니까? 분위기 좋겠습니까? 분위기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냥 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한사코 도망 다닐 거고 이 사람은 한사코 쫓아다닐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주라 못 주겠다. 자, 그러니까 얘한테는 어떤 권리를 준다라는 겁니까? 타인의, 즉 얘는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가 있는 경우에 자,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그 돈 받을 때까지 요거를 자,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게 바로 유치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센터 주인이 자기 채권 5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서 차를 안 내줄 수 있는 권리, 그게 유치권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십시오. 카센터 주인은 그러면 자, 야, 내 평생 가봤자 이 벤츠 언제 타보겠노? 해가지고 주인이 자, 차를 찾으러 오기 전에
자, 수리 마치고 난 이후에 야, 내가 이거 언제 타보겠나 해가지고 이 차에다가 신나 집어넣고 막 타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휘발유 엮고 타고 다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신나는 안 됐다 쳐도 휘발유는 왜 안 됩니까? 이거 경유차입니까? 자, 예, 농담했고요. 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담보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타고 다니려고 그러면 뭡니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유치권자한테는 나중에 지돈 회수를 위해서 팔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유치권은 담보 물건이니까 함부로 주인 허락 없이는 이런 거 타고 다닐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경유차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되겠죠? 예, 그래서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요. 이번에는 자, 질권 전당권이 나오는데 질권은 자, 전당포 주인이 가지는 권리가 질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왜 전당포에 시계, 금반지 같은 거 맡기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하여튼 카드가 신용카드가 하도 좋아갖고 뭐 맡길 일이 없는데 옛날 같으면 신용카드 없을 때는 뭐 시계, 금반지 이런 거 맡기고 몇만 원씩 급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당포 주인이 가지는 권리가 바로 질권입니다. 자, 그러면 그 질권은 조문 한번 보십시오. 329조에서 동산질권의 내용에서 나옵니다. 동산질권자는 즉 전당포 주인은 채권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당포 주인은 자, 시계 금반지 주인이 맡겨놓은 자, 그 금반지를 갖고 있으면서 나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가 빌려준 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가 있다라는 이런 권리입니다. 자, 근데 자,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자, 제목에 보니까 동산질권에서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는 질권의 대상이 되는 건 동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질권은 대상이 동산이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질권은 보실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거 하나. 그래서 왜냐하면 질권의 대상은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당포 쫓아갈 때 집문서 들고 쫓아갑니까? 시계, 금반지 이런 거 들고 쫓아갑니까? 시계, 금반지 들고 쫓아갑니다. 그럼 집문서 들고는 어디 가야 되는 겁니까? 은행 가든지 부동산의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저당권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죠. 자, 제일 밑에 356조가 나옵니다. 저당권의 내용에서 요래 나옵니다.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땡땡에 대해서 땡땡 뭐가 나옵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즉 질권은 동산을 대상으로 하지만 저당권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요래돼 있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저당권입니다. 근데 저당권의 경우에는 자, 점유 이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즉 우리가 점유라는 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점유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은행 가가지고 대출을 받으면서 저당권 설정했다. 자, 그러면 그 집에 대한 점유, 즉 사실상 지배는 누가 하는 겁니까? 집주인이 여전히 하는 겁니다. 은행 직원들이 거기 가가지고 사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질권의 경우에는 자, 보십시오. 우리 전당포 가서 금반지 보여만 주고 돈을 빌릴 수가 있습니까? 맡겨야 됩니까? 예, 맡겨야죠. 그러니까 질권의 경우에는 점유 이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예, 사실상 지배를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당권의 경우는 점유 이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배 이전 없이 단순히 등기부에만 저당권 등기를 해놓고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이제 비로소 그때 경매가 되면 이제 그때 비로소 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는 그 저당권의 경우는 점유 이전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됐고요. 자, 그리고 그거 보니까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이라는 말 나옵니까? 채무자 또는 제3자라는 표현 나오죠. 제3자 거기를 동그라미를 하나 하십시오. 자, 제3자
자, 358조. 자,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할 때 그 제3자라는 표현 나오죠. 자, 제3자. 그거를 자, 요래 씁니다. 자, 그림 먼저 보고 요거를 쓰십시오. 자, 그러면 갑이라는 애가 을은행에 가서 대출을 1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을은행이 자, 갑의 집에다가 저당권을 하나 설정을 했다. 자, 이게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저당권을 일반적으로 설정을 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인데, 돈은 이 사람이 빌리고, 자, 이 집이 누구 거냐라고 하면 A 겁니다. 갑의 친구 A. 그래서 갑이 은행 가서 대출 1억을 받으려고 하니까 은행이 담보 없으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갑이 얘한테 부탁합니다. 친구야, 자, 내가 1억이 꼭 필요한데 내가 담보 잡을 게 없다. 그러니까 내 대신에 네 집에다가 저당권 하나 설정하자. 자, 그래서 이제 A가 좋다. 친구 위해서 강남도 가는데 뭐 이것도 뭐 하겠나 해가지고 자기 집에다 저당권을 설정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담보 제공은 채무자가 한 겁니까? 제3자가 한 겁니까? 제3자. 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요래 부릅니다. 물상보증인. 자, 물건 갖고 보증 서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집을 아낌없이 날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물상보증인. 즉 물건 갖고 보증 서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야가 돈을 못 갚으면 이제 은행은 어디 와서 자, 네 보증 섰네. 물건 갖고 보증 섰네. 그러니까 이 물건을 대신 네가 야가 못 갚아서 네가 대신 갚아라 해서 이 집이 경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이타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물상보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한번 해놓고요. 개념은 이제 한번 쭉 읽어봤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봤고 이제 요것들을 이제 하나씩 보시는데, 자, 요번 순환에는 자, 지금 우리 8개 종류의 물건, 점유, 소유,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질권, 저당권에서 8개가 나오는데 무슨 말을 제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자, 요 8개의 물건 중에 어떤 권리를 제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저당권이요. 또 어떤 권리 제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또 어떤 권리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지상권. 진짜입니까?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거 제일 많이 안 들어보셨습니까? 네. 뭐 이게 있어야 제패 먹든지 빌려주든지 하지. 네. 네. 그리고 실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안 나오고, 이건 많이 나오면 한 개, 적게 나오면 한 개. 이거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나오면 법정지상권. 이거는 3년 나왔으니까 원래 내년은 분명히 안 나올 겁니다. 네. 자, 근데 뭐 하여튼 시험에 쓸만한 내용들 조문은 몇 개 이제 우리 살펴봐야 되고요.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요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양도 제일 많고 이해하기도 조금, 딴 것들은 그냥 슬슬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하기도 좀 곤란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번 순환에는 11월, 12월 달 여기서는 요거 일부, 그러니까 여기도 뭐 취득시효니 공동소유니 이런 게 나오는데 취득시효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요거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이 저당권 이 부분에 할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 위주로 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여기 찔끔찔끔 손대는 게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물권 법정주의 원칙상 우리 민법상 인정되는 물권의 종류가 8개다. 그리고 그 8개의 각각의 개념이 요 정도 된다라는 것 정도만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렇게 해놓고요. 자, 이제 물권을 봤으니까 이제 물권의 대상이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사람이 물건 자체를 이제 지배를 하는데 어떻게 지배를 하느냐? 사용 기능을 지배하느냐? 수익 기능을 지배하느냐? 처분 기능을 지배하느냐? 다 지배하느냐? 다 지배하면 뭡니까? 소유권. 그리고 요거만 지배하면 용익물권. 요거만 지배하면 담보물권.
이렇게 이제 권리를 쭉 받고요. 그러면 이 지배권의 대상이 되는 건 뭐냐라는 겁니다. 뭘 본다라는 겁니까? 이제 이걸 봅니다. 물건. 이거를 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요 물건과 관련돼서 자, 우리 좀 쉬시고 자, 일물일권주의라는 표현을 볼 겁니다. 그게 1번입니다. 일물일권주의 예외에서 나오죠.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라는 거 원칙 보시고 시험은 예외가 나오니까 예외를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좀 쉬시고 1번 자, 일물일권주의 예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도록 하시죠. 좀 쉬고 보시죠.